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이원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무슨 행사의 순서와 뭐 이런 순서지를 다 갖고 계시죠? 예, 제 발표는 이제 2분 후에 끝납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2분 안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그 앞에 두 연사분의 그 강의를 제가 이제 저도 같이 앉아서 들었는데 워낙 넓고 깊게 다뤄주셔서 사실은 제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이게 겹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좀 이제 다른 방향의 시각으로 또 같은 주제를 한 번 더 다루게 되는데 저는 사회학자예요. 학부, 석사, 박사가 다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회학자가 보는 이 과학기술은 또 뭐가 다르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전공하시고 실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AI를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 전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적 논리적 핵심은 무엇이고, 실제로 그 우리가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각종 저널리즘을 통해서 받는 정보, 이해 이런 것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또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의 그 문제점을 다루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그 SBS가 하는 서울 디지털 포럼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매년 요새 세션 하나를 오르가나이즈를 하는데 올해는 저 오른쪽에 계신 스티븐 핑커라는 분을 저희가 불러서 이런 비슷한 주제를 다뤘었어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하버드 대학에 뭐 번역된 책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계신 여자분이 그 케이트 달링이라는 MIT의 그 로봇 윤리학자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라가서 토론을 한 거는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연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냐, 로봇과의 관계는 어떨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사실 이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자료를 저희가 조그만 책자로 만들었는데 SBS와 카이스트가 만든 그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오늘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따 그 밖에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제 연구실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왔으니까 오늘 좀 여러분들이 다 한 권씩 작고 가볍습니다. 예. 이 두 분이 나눴던 얘기를 제가 오늘 강의에서 좀 더 할 텐데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주로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정지훈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 AI 말고도 뭐 몇 가지 기술들이 더 있죠. 뭐 빅데이터, IoT, 뭐 AR, VR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해 보셨고 이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회학자로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어떤 이 변화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이해하면 좀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속도. 정 교수님도 속도 문제 아주 깊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가 복잡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서브젝트인데 여기서 서브젝트라고 하면 과목이 아니고요. 주체. 여러분들이 다 서브젝트시잖아요. 서브젝트세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서브젝트라고 주체적인 사람. 세상 그러니까 제 인생과 제 선택을 저 스스로 하는 주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 문제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과 좀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차트예요. 이거 뭐 인터넷에 보시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 내지는 산업의 발전 속도라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비슷한 그래프들이 엄청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900년대 초반서부터 지금까지 각종 요즘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뭐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인터넷 같은 것들이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에 퍼졌는가 아니면 한 단위의 시장에 이렇게 포화될 정도로 퍼졌는가 이거 속도를 지금 센 거예요. 놀랍게도 TV, 인터넷, 아이폰 이게 절반의 속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굉장히 흥미로운 건 TV가 사실 인터넷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보다는 더 빨리 퍼지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그래프의 이 꺾이는 각도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앞에 연사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술이 한 사회, 한 전체 시장에 전파되는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자리 같은 거죠. 저런 기술들이 빨리 전파됐을 때 저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던 일자리,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이것들이 이제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잡계 과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름을 붙이시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그림만 먼저 보시죠. 점과 선, 이걸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점과 선으로 복잡성을 저희가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정의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정의예요. 제가 이제 복잡성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복잡성은 이 점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금 이 앞에 물병이랑 스마트폰을 동시에 갖고 계신데, 스마트폰이 물병보다 점이 훨씬 많은 거예요. 부속품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점이 많아지면, 부속품이 많아지면 이 부속품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되는 이 선들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제곱의 비율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래서 점의 개수와 선의 개수가 늘어나는 게 복잡성이다. 근데 거기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복잡성의 그 이유가, 그게 아까 보여드린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복잡하다, 이 세상이 복잡하다, 기술이 복잡하다, 인간 사회가 복잡해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점과 선이 늘어나는데 그것의 속도도 같이 늘어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복잡해져서 세상을, 기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보통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이전의 기술들과 좀 다르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복잡성을 좀 보시면 이게 그럼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 경제학자들이 설명하는 걸 한번 보시죠. 과거에는 사람이 혼자, 아까 무슨 그 기계랑 경쟁했던 그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사람을 많이 투입하면 코스트가 그만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할 때는, 자, 여기는 이제 규모의 경제, 대량 생산,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회사들은 볼륨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상하게 비용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내가 집에서 혼자 아이폰을 손으로 만드는 것보다 전 세계에 큰 공장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생산하면 코스트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복잡성은 조금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주 특이하게도 복잡성이 늘어나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삼성 같은 회사들이 복잡한, 우리 불이 났잖아요, 핸드폰에. 그러니까 그 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복잡하고 굉장히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 때마다 그 불이 날 위험, 그 위험이 초래하는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은 비용 곡선이고 파란색은 수익 곡선이에요. 그러면은 기업이 어느 단계에 있을 때 돈을 벌겠어요? 파란 곡선이 빨간 곡선보다 높을 때, 그렇죠? 그때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손해를 보는 거예요. 복잡성이 이 정도로 높아진 그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술을 내가 시장에 적용하려면 점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저렇게 복잡한 기술을 이제 할까요? 큰 회사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회사들은 요쯤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많은 회사들이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이거를 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독점을 하면 돼요.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한 회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1등 회사 하나만 남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4차 산업기술혁명에 입각한 기술들을 가지고 아주 복잡성이 높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는 한 회사와 나머지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자꾸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주체 문제를 You 위해서 ready, 이게 지금 Hitchbot? 고민이 나오는 거죠. Hitchbot, are you ready to go for a ride? Listen, sister, you gotta start talking for your supper. Do you know where you are right now? Yes, Where are you? I am a robot. My family is a group of researchers working out of McMaster, Ryerson, and University of Toronto, in my home province of Ontario. I am hitchhiking across America. Well, aren't you special? When did you start your journey? I am not a person, I am a computer program. You know, a successful date means we ask each other questions, not have a one-sided conversation. So why don't you try this again? What's your name? I'm a computer program. When is your birthday? I am a computer. I was never born. You were actually born someday. Weren't you assembled on a particular day? You are a computer. I am your operator. Well, it feels like that today. Haha, aren't I funny? You are a kick in the pants, is what you are. How are you? I'm doing well. How are you? I'm fine, thanks. Are we friends? I don't know. Do you think we're friends? Don't you have somewhere to be? I do. You're kind of holding me up. Do you realize that? Then why are you so mean? Oh hey, it's degrees. Oh, do you really think I'm mean? I thought this date was going well up until now. Have you enjoyed our ride together? I'm gonna take that thumbs up as a yes. You're a sly gal. But no, I won't go home with you tonight. 자, 지금 보신 게 저 로봇의 이름이 히치봇이라는 거예요. 저게 뭐 그 운전사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라고 만든 로봇이 아니고 아까 우리 정지훈 교수님 강연에 훌륭한 캐나다 과학자들이 이런 분야에 많이 공헌을 했잖아요. 저도 메이드 인 캐나다예요. 캐나다의 두 과학자가 히치하이킹 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겠다고. 저 팔을 덜렁덜렁 거리면서. 그러면은 지나가던 차가 태워서 어디까지 데려다주고 또 거기 세워놓으면 다음 차가 와서 태워서 데려다주고. 그래서 캐나다 전역을 히치하이킹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내려놓자마자 펜실바니아에서 누가 저걸 부셨어요. 예.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건데 그게 과연 이 이제 서브젝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서브젝트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 감각에 바로 이제 상대편에 있는 게 다른 인간일 수 있고 또 물건일 수 있고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추천한 책 중에 마르틴 부버의 I and Thou라는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름다운 글들을 읽어보면 내가 누군가의 눈을 쳐다보면서 너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3인칭일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을 지금 2인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3인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에 와서 여러분의 일기장을 펼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진짜 순수한 2인칭인 경우는 굉장히 찰나일 때가 많아요. 아주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하물며 사람마저도 그러한데 그럼 이 기계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2인칭이 될 수 있습니까? 2인칭이 됐을 때 그게 서브젝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논쟁이 그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있었어요. 스티븐 핑커 같은 경우는 심리학자고 그 인류의 어떤 발전의 낙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만을 스스로 서브젝트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 중심으로 더 많은 발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케이트 할링은 이 히치봇 편이에요. 사람들이 로봇을 서브젝트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을 서브젝트로 생각하기 전에 동물을 서브젝트로 생각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생태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펫을 애완동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 아마 서브젝트로 느끼실 거예요. 근데
종종 이 생태주의자들은 몇 가지 윤리적 퀴즈 앞에서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상에 한 마리 남은 호랑이와 네 딸이 물에 빠졌는데 누굴 구할 것이냐. 그때는 너무나도 손쉽게 동물의 서브젝트로서의 동물의 지위를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장 나의 개를, 고양이를 엄청 사랑하지만 요즘 말이 유행인데 그 예를 들 걸 그랬는데 하여간 엄청나게 지금 그 동물을 사랑하지만 내가 정말 인간의 주의를 줄 것이냐에 대한 그 순간이 종종 닥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역시 또 정준 교수님 강의에 그 로봇을 응시하고 있는 노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치매에 걸린 노인을 돌봐주게끔 어떤 식의 우리가 피곤해서 못하는 상호작용을 대리로 시켜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러면 그 로봇이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아직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인공지능의,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이것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을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일자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자, 이제 이거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겪게 되는 불안입니다. 뭐죠? 생산성이 무지하게 높아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적 분배가 점점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잉여의 능력 때문에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은 풍요해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불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면 이게 1964년에 나온 얘기예요. 1964년에 미국 대통령한테 34명의 미국의 지식인들이 편지를 씁니다. 공개 편지를. 지금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혁을 추진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관습적인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관습적인지 한번 보시죠. 1930년대 일자리를 걱정한 사람들을 뭐 누가 이제 가르쳐서 예레미야다. 성경 교회 다니시는 분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맨날 울고 다니던 선지자였어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자, 1960년도에 또 일자리 문제를 그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예언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아까 정 교수님이 또 말씀하셨듯이 둘 다 실패했어요. 이들의 예언이. 아까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고 우리 일자리 없어질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됐냐? 30년대의 불안은 전쟁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전쟁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재정 투입 때문에 다시 뭐 산업이 다시 부밍을 일으키게 됐어요. 1960년대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이제 그게 당시에 얘기한 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서비스 워커스, 그러니까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서 이게 또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 있잖아요. 한 가지 핵심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은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항상 속도의 문제예요. 이 속도를 인간 사회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발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은 비관적이고 반은 불안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쯤에 되는 예상은 그거예요. 단기적인 진통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진통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한테 던져지고 있는 이 새로운 기술들이 예를 들어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비용의 측면에서 말도 못할 정도의 그 효율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사회가 될지도 모른대요. 생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임금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뭐죠? 기본소득. 그렇죠.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그 아까 1964년도에도 왜 저한테
전화 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자, 1900 전화가 당연히 오겠죠. 뭐 저도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왜 제가 이걸 진동을 안 해놨을까요인데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죄송합니다. 자, 1964년도에도 미국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아까 그 트라이플 레볼루션이라는 문건에서. 근데 이 미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다른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아이디올로지가 뭐냐면 모랄 해저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주거나 뭐 일자 노조한테 권력을 많이 주면은 모랄 해저드가 생길 것이니 그렇게 기본소득 올려주지 맙시다.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면에서 그 메인스트림이 항상 보수였던 거예요. 유럽은 좀 다르죠. 어쨌든 실험을 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근데 생산 비용이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줄어드는 기술이 나오게 되는 순간 그거는 심각하게 고려돼야 될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때문에 단기간에 진통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낀 세대 같은 사람들이 고통을 더 많이 당하겠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게 지금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언제 처음 얘기가 나왔죠? 이게 올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것이고, 거기서 지금 얘기한 4차 산업혁명에 무엇이 있느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서베이를 했어요. 월드 이코노믹에 참여한 분들과 이제 뭐 그분들이 조사한 거. 지금 일자리 현황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언스테이블과 스테이블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돼 있는데 어디가 제일 불안해요? 원래는 베이직 앤 인프라스트럭처,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불안할 줄 알았더니 지금 되게 재밌는 거는 파이낸셜 섹터들이 가장 먼저 불안하다는 거죠. 뭐 그 주식 거래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먼저 자동화되잖아요. 어디가 제일 안 불안해요? 엔터테인먼트 앤 인포메이션, 미디어. 뭔가 좀 사람의 창의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될 분야들. 이게 사실 또 서브젝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계를 서브젝트라고 인정하시는 순간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게 또 이제 경쟁의 문제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장은 우리가 창의적으로 무슨 연극을 하고 드라마를 만들고 노래를 만드는 이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기계로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도의 문제고 지금 속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저희 랩에서 만든 겁니다. 저랑 제 학생이 만든 건데 뭘 가지고 만든 거냐면 여러분 무크라고 아시죠? 그 인터넷 공개 강의, 그렇죠? 공개 강의인데 여러분 무크 어떤 거는 돈을 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무크에 나온 키워드와 리뷰어들의 평가 텍스트들을 저희가 다 다운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무크가 어떤 식으로 연관돼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왼편을 보시면 데이터라는 가장 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들이 모여 있습니다. 위쪽은 주로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 아래는 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공학, 사회과학, 그다음에 의학,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지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공학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똘똘 뭉쳐 있어요. 똘똘 뭉쳐 있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쪽 전공자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떤 그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외부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포함한 여러분 이후의 세대들이 어떤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건지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 지금 무크 강의가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되는 걸 보면, 자,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는 당연히 공학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AI랑 로보틱은 어떻죠? 이게 지금 아무데나 지금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학과 자연공학 사이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주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상 여기를 지금 선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IoT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라든지 마케팅 사이에서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현재 데이터에 나타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의 위치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중요하게 지금 생각했던 건 그러면 나 어떻게 뭐 융합 프로그램에 가야 돼? 아니면은 뭐 대학을 졸업하고 좀 뭐 새로운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 키워드들을 보면 의외로
이 적용이나 응용 공학이나 기술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기초 학문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사회과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내가 캐치업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로 노력하셔야 되는 거는 물리학, 수학 같은 기초 학문이에요. 거기에는 사회학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못 찾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그 논리적 핵심이라든지 던져지는 질문들을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하고 우리한테 닥친 정말 도전은 무엇이냐? 이제 이겁니다. 이게 구글 자율주행차 홈페이지예요. 여러분 구글 자율주행차를 타면은 뭐 일자리 줄어들까봐 걱정이세요? 아니면 뭐가 걱정이세요? 편할 좋은 점들이 많죠. 내가 90살이 넘어도 이제 자가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차가 다 해주니까. 근데 지금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건드리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고 한 명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 처를 이제 데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알파고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운전대를 맡겨주면 50%의 확률로 두 사람을 살리겠다. 50%의 확률로 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면 제가 아무리 봐도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반대로 해서 알파고가 50%의 확률로 두 사람을 살릴게 라고 얘기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운전을 해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머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살리는 게 확실할 때는 제가 운전을 하고 내가 운전해서 한 명이 죽는 게 확실할 때는 알파고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AI나 이런 쪽은 여러분한테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지 여기에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행동주의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건 이 질문의 프레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확률을 선택할 때가 있고 확실한 걸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리니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적성에 맞게 뭐 어떤 식을 선택하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제도가 됐을 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자율주행차가 길거리를 다니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맞춰서 교통신호등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아마 교통경찰관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정부의 부서도 뭔가 커다란 변화를 가질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한 단계를 넘어가서 기술이 제도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이어지는 방향 자체는 여러분이 사실은 투표를 통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상을 결정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정 자체를 알파고에게 내 운전대를 넘겨주는 것만큼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 아시죠? 거기에 나온 광고예요. 논문이 아니고. 싱가포르 정부가 자기네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예요. 저기 왜 광고라고 써 있네요. 싱가포르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기술들을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 세계의 자본들이 여기 이제 투자를 해라 이런 광고예요. 과학자들한테 보내는. 근데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가 자율주행 시스템 내지는 그 도로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교통경찰과 신호체계와 정부의 그 기능 자체를 대체하려는 실험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싱가포르는 인터넷을 권위주의적으로 가장 잘 통제하는 나라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맨날 가서 배워요. 싱가포르에 가서 배우는 목적이 인터넷 통제하는 목적이에요. 자,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은 독점을 하는 것이죠. 하나의 시스템이 4차 산업혁명으로 재편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자리가 자꾸 새로운 기계의 서브젝트로 재편될 때 사실은 여러분은 뭔가 편안함을 느끼고 일자리만 잃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사회를 결정할 권리를 누구한테 자꾸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라는 실용주의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이 지난날의 역사의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는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가 이 배면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 말을 마지막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